자, 5, 6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강의죠.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칭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차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많다는 광화문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서 이럴 수가. 그러면서 엄청 좋다라는 감정이 들다가 문득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 자고 있겠네?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우울해지다가 양쪽 감정이 이렇게 딱 들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단추 누르기. 기억나시나요? 긍정적인 감정, 내가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좋다, 차가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 엄청 편하다라는 감정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텐데 나는 지금 출근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갈 계획 세우고 있는데 난 지금 출근하고 있네 라는 부정적인 감정. 그럼 그 중에서 감정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거 누구? 상반기 마지막이에요. 괜히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단추 누르기 누구였었죠? 상당 기법이잖아요. 아들러.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 6월 강의를 나가기 전에 제가 우리 저번 주에 전공 모의고사 봤었잖아요. 그 첨삭을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내주셔가지고 첨삭 완료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근데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문제를 내면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틀릴 것 같아 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되게 왜 여기서 이렇게 몽땅 다 틀리시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오답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왜냐면 이거 되게 기본적이고 아주 꼭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피드백이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채점을 하면서 피드백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피드백이 뭔가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학생이 어떤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습 결과, 성취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혹은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거는 학생이 뭔가를 했을 때 넌 이렇구나, 잘했다, 혹은 못했다,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너 이런 부분을 잘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아. 조언해 주는 거, 정보 제공해 주는 거, 이게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뭘 되게 많이 쓰셨냐면 이제 우수한 학생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뭘 되게 많이 쓰셨냐면 우수한 학생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해 준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을 한다. 그건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건 지도 방안이에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도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도전적인 과제를 주는 거야, 보충학습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지도 방안이고요.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결과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볼래?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도 지도 방안 쓰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뭔가 조언한 내용이 붙어 있으면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하면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뭔지, 피드백하고 지도 방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5, 6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전공 모의고사 때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강의는 이론 구치기 및 기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 정리하고 이제 이론별로 키워드 중심 좀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이 이론은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아니 혹은 길게는 어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를 통해서 전체 틀 잡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받으셨을 거예요. 좀 큰 사이즈로. 그래서 원래 교육사가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오늘 이제 자료로 인강은 올리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서 전체적인 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앞에도 마인드맵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틀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추 누르기가 누구죠? 라고 했을 때 아들러요 라는 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론별로 학자별로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할 거예요. 2013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죠. 그래서 논술형 기출 분석할 건데 우리 강의 진도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진도표 보시면 이제 기출 분석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은 첫 주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없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가장 최신 거부터 역순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2025학년도 것부터 이제 나가고 기출 문제는 하루 일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2025학년도 기출 문제 본다. 그러면은 내일 강의 자료로 문제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읽어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내가 풀진 않더라도 풀면 더 좋지만 풀진 않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셔야지 강의 시간에 우리가 바로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 경향 파악하고 이제 답안 찾는 연습도 좀 하고 논술문 형식 같은 것들도 이제 모범 답안 통해서 익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가 나가죠. 그래서 복습 문제는 매시간 과제로 이제 오늘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 문제 따로 뭐 같이 답을 맞추거나 하진 않고 다음 시간에 답안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 문제에 답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이제 매주 배운 내용 평가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방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업로드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직강 선생님들도. 그래서 업로드 해주시면 채점하고 첨삭을 해서 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는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은 이번 주에 형성평가 하죠. 그래서 뭐 직강 선생님들 목요일 5시까지 인강 선생님들은 금요일 5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구성은 이제 1회부터 8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어, 문장, 단락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4회랑 8회는 모의고사를 봅니다. 논술형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모의고사를 우리가 2달 동안 2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가 이론에 신경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힘내서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사부터 볼게요. 서양 교육사랑 한국 교육사, 교육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좀 콤팩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 위주로 볼 건데 서양 교육사에서는 이제 소피스트는 뭐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소피스트들에 대해 살펴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대표적인 그리스 사상가 3명의 핵심적인 내용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서양 교육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한 명만 꼽는다. 누굴까요? 루소. 한 명 더 꼽는다. 그러면 헤르바르트.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도 그 밖에도 이런 그리스 사상가들이라던가 코메오니우스라던가 여기 있는 인물들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한국 교육사는 더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육사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영역들하고 연결짓기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화랑도 교육. 사실 화랑도 교육에서 볼 거는 뭐 전인교육? 요 정도죠. 전인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은 사실은 초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랑 딱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의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능력별 수업이라던가 무학년제라던가 완전학습을 지향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기본적인 사상, 그래서 이기론하고 심성론하고 대표적인 사상가 뭐 이황, 이이, 그리고 실학교육에서는 유영원. 유영원은 공거제. 요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사상가 보겠습니다. 자, 소피스트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 진리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건 없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게 소피스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었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직업 교사였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원래는 소피스트가 뭐 지자, 현자, 지식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했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받고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 쉽게 얘기하면 뭐야? 말 잘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했었냐면 토론, 논쟁, 웅변 이런 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었었고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었기 때문에 뭘 가르쳤다? 제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에 도움이 된다? 입신양명. 그러니까 출세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피스트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제일 다른 점은 뭐였었냐면 절대 불변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라고 주장했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입신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원 불변의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게 뭐랑 관련되냐? 이성의 힘. 그래서 이성이라는 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강조했었던 거죠. 이 시대의 교육 뭐예요? 자유교육이잖아요. 자유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이성. 그래서 이성을 찾고 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이런 것도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귀족들이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밑에 노예들이나 아랫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되게 바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내일 뭐 먹고 살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 아니면 이성적 사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되게 중요해요? 실용적인 지식이 중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실용적인 지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아무 쓸모없는 질문도 서로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그러면. 너는 돈이 되게 많아. 그리고 막 재산이 엄청 많아.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럼 넌 뭘 하고 싶어? 그럼 저는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나는 글 쓰고 싶고, 그림 배우고 싶고, 노래 배우고 싶고, 악기 배우고 싶어.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유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용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 이성적인 사고 아니면 예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교육.
그러면 그런 귀족 계급을 뭐라 그랬어요? 자유시민. 그럼 뭘 배운다 그랬어요? 일반 교양 교육.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 사과다라고 했을 때 사막은 이제 그런 수사학이라든가 뭐 이런 글을 잘 쓰는 거, 말을 잘하는 것과 관련된 거였고, 이제 사과랑 관련된 거는 예술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었었잖아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자유교육으로 이야기가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이성의 힘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소크라테스 두 번째는 지행합의를 주장하였다. 지행합의를 뭐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니,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선이다. 선은 곧 덕이다. 덕이 지식이다. 악행은 무지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알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방법. 문답법 혹은 대합법이죠. 그럼 문답이 뭐예요? 문답,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 방법. 방법이란 말 나오면 어떻게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답법, 대합법. 그래서 우리 교육 방법, 교수 방법에서 문답법 혹은 발문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원이 어디에 있다? 소크라테스 저 위에 그리스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첫 번째 반어법, 두 번째 삼파법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반어법이라는 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무지에서 의식적인 무지로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하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너 주제 파악해라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제 신전에 있는 그 현판을 보고서 석판을 보고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현자들을 찾아다니죠. 똑똑하다는 사람, 현명하다는 사람, 이렇게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어땠다? 이 사람이 잘 모르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현자들도 그거예요. 난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과정이 반어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었었던 게 그거였었죠. 사랑.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자네는 사랑이 뭔지를 아나? 당연하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네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거요? 누워서 천장을 봐도 그 사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요? 그게 사랑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자네는 자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나? 침대에 누우면 막 창 위에 어머니 모습이 막 아른아른 떠오르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닌데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면 자네는 그럼 자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요?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생각했었던 게 다 맞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어법입니다.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그게 삼파법입니다. 어떻게? 삼파라는 원래 직업이죠. 삼파라는 직업은 어떻게 뭘 해준 사람이죠?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아이는 누가 낳아요? 산모가 낳는 거예요. 엄마가 낳죠. 산파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산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이제 누구를 3파에 비유를 한 거예요? 교사예요, 교사. 그럼 교사는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지식을 산출해낼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참다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요. 그러면은 플라톤은 관념론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념론하고 실제론은 이제 뭐에 대한 관점이냐? 진리, 본질을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 혹은 본질, 이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학자의 관점이 다른 거죠. 플라톤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참된 진리, 본질적인 거 어디 있어요? 이데아에 있잖아요. 이데아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데아의 세계 있죠.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내 머릿속. 예, 쉽게 얘기하면 이데아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성. 하고 관련된 거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적인 게 어디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뭘로 설명했었냐면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텀블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텀블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지. 이데아의 세계에 있지. 이거는 얘는 가짜예요. 이렇게 본 거죠. 이건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톤은 왜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냐고 봤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텀블러지만 컵이잖아요. 넓게 보면. 그럼 컵이라는 거는 컵의 본질은 뭐예요? 액체를 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여기는 스텐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유리도 될 수도 있고 모양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컵의 본질, 물을 담는다, 액체를 담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고 속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컵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컵에 있지. 이거 컵이잖아. 이게 뭔데? 컵이지. 그럼 본질은 어딨어? 여기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관념론은 이상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이원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이 두 개라는 거죠. 근본이 두 개죠. 어떻게? 이데아하고 현상계.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이데아는 완벽한 세계죠. 변하지 않아요. 현상의 세계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늘 변화해요. 감각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거는 불완전하다라는 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초감각적, 초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나의 감각, 내가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죠. 달달한 커피예요. 이게 시럽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라도 엄청 단 쿠키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단 커피 먹으면 이거 하나도 안 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닫고 나서 길 먹으면 엄청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거, 오감으로 느끼는 것,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완벽하지 않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표는 뭐다? 이데아를 깨닫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럼 그건 뭐랑 관련이 있다? 이성적인 사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이데아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플라톤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상국가론. 국가론에서 이제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를 했죠. 근데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는 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밑에 뭐 있어요?
노동자 계급이 있죠. 그 다음에 군인 계급이 있고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통치자. 통치자는 누가 통치를 해야 돼요? 철인. 그래서 철인 정치 주장했잖아요. 철학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국가 안에는 세 계급이 존재하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할 때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귀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너희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 욕망을 절제하면서 생업에만 종사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다분히 이제 귀족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너희들은 생업에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계급 군인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의 덕을 가지고 나라를 열심히 지켜. 그러면은 철인 계급, 가장 위에 있는 계급에선 뭘 할 거다? 우리만 이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의 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봤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을 보면, 그래서 귀족 교육, 철인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교육 방법을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던 반어법, 그리고 이제 삼파법 같은 것들이 플라톤으로 오면서 그게 좀 더 발전되면서 변증법, 상기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변증법이라는 거는 대화와 논증,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데아를 추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데아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 상기설이라는 거는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잠깐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새롭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론이죠. 현실주의. 이론론적 세계관이에요. 근본이 하나예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 플라톤이 이원론적이었던 거는 근본이 두 개잖아요. 현상계랑 이데아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물의 본질은 사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또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행복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행복이 바로 교육의 목적인데, 교육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행복하고 시민 양성하고 이제 진리를 명상할 수 있는 관조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행복입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하면 떠올려야 되는 또 단어가 있죠. 행복이 뭐예요? 어떤 게 행복이에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성이죠.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성적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뭐다?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양성이나 관조적인 삶의 실천은 좀 부가적인 거죠. 시민 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차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진리를 명상할 수 있는 관조적인 삶의 실천이라는 거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과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것도 역시 뭐랑 관련된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진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명상할 수 있는 관조적인 삶의 실천 설명했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약간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왜 그 만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가 막 이렇게 있고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으면 이렇게 신이 막
너네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네들 잘 살고 있구나. 너네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살 때는 어때요? 막 먹고 사는 거에 막 급급해가지고 내 지금 닥친 일에 막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요렇게 진리를 좀 명상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3요소는 이제 본성, 습관, 이성이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죠. 본능에 충실할 때는 신체 교육시키고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격 교육하고 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력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 특징을 보시면 이제 제 밑에 자유교육의 이념을 이론화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유교육 있죠. 그래서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 요것도 이제 요걸 이론화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코메니우스 하면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코메니우스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죠.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보면은 일단은 합자연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범지학, 그죠? 그 다음에 저서 2개 있었죠. 세계도의 대교수학. 뭐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합자연의 원리라는 거는 자연에 합치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 자연을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 원리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합자연의 원리입니다. 합자연의 원리는 또 누구한테서도 나와요? 코메니우스, 그 다음에 누구? 루소,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직관주의 교육. 여기서 얘기하는 직관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실물 교육. 그래서 직접 관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 그 직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범지학.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죠. 백과전서식 지식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이제 코메니우스가 이제 살아 계시던 그럴 때만 해도 아직까지 중세의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3, 4월에 서양교육사 할 때도 중간중간 이제 뛰어넘긴 했었는데 중세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의 영향.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건데, 그때까지 이제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뭐 내세를 위한 거,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야. 한 가지인데 요거를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안다면 이거는 완전히 아는 게 아니다. 불완전한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하나의 세상을 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범지학을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 세계도입니다. 시청각 교육의 효시죠. 세계 최초의 시청각 교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 라틴어 교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의 발달, 우리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에서 시청각 교육의 발달했을 때 처음 시작이 뭐였었어요? 시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각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의 발달 시작이 시각 교육이었었기 때문에 사파가 들어가 있는 교재가 이제 시청각 교육의 효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교수학은 읽을 때 대교수학이 아니라 대교수학이라고 했어요. 교육과 관련된 세계 최초의 교육학서입니다. 여기서 뭘 주장한 거냐면 합자연의 원리를 주장한 거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 로크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백지설, 두 번째는 능력심리학입니다. 백지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백지라는 거는 뭐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백지와 같은 상태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백지설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원래 타고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을 유전과 환경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타고난 거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만능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간의 마음 백지면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그리는 그림이 뭐가 돼요? 교육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철학 뭐 파트로 들어가긴 했지만 교육학 개론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교육의 비유 봤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주연관하고 성장관이 있었죠. 그러면 백지설은 뭐랑 연결이 된다? 주연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주연관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누구? 교사였었죠.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백지설, 교육 만능론.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설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뭐랑도 연결이 돼요? 행동주의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행동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를 자꾸 통해서 이 행동 했어. 이 행동 만들어주고 싶어. 뭐 했을 때마다 칭찬해주잖아요. 그래서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소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벌을 준다던가 해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 벌 혹은 소거를 통해서 원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연관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심리학은 형식 도야설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능력심리학이 더 나중에 발달이 돼서 형식 도야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형식 도야설 또 어디서 봤었죠? 교육심리에서 또 나오잖아요. 어디서 봤었죠? 전이 이론에서 봤었죠.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능력심리학에서 발달을 했다고 했으니까 능력심리학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마음은 백지라면서요. 인간의 마음은 백지인데 그냥 백지가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백지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고하고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고 하는 게 다 이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 알죠?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백지인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담처럼 시스템 백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각하는 능력, 파지하는 능력, 재생하는 능력, 연상하고 추리하는 능력, 뭐 판단하는 능력, 뭐 기억하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팔 운동했다. 그러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튼튼해지죠. 커지죠. 아니면 뭐 이렇게 스쿼트를 많이 했다. 그럼 허벅지가 탄탄해지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이 능력들도 이런 능력들도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몸의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그 능력도 더 커지고 더 발달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심근이라고 표현했었죠. 마음의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리하는 능력의 마음의 근육, 판단하는 마음의 근육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형식도야설로 가면서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육을 뭘로 키울 거예요? 전통적인 교과로요. 그죠? 별로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통적인 교과, 주지 교과. 요걸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전이가 될 것이다. 그게 형식도야설이죠. 그래서 항상 예로 드는 게 그거잖아요. 아, 선생님, 저는 수학하고 관련된 일 할 것도 아닌데요. 제가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건축 관련된 일을 할 것도 아닌데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사칙연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수학을 쓸 일은 뭐 밥 먹고 계산하고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왜 미분적분을 배워야 되죠? 제가 막 왜 기하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네가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쓸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갈고 닦아질 거야. 그러면 거기서 갈고 닦아진 능력들이 다른 상황에 네가 추리하는 능력,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다를 때 그 능력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뭐다? 형식도야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왜 형식도야설이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도야라는 게 뭐예요? 갈고 닦는 거잖아요. 그죠? 갈고 닦는 게 도야예요. 근데 뭘 갈고 닦아요? 형식을요. 어떤 폼을요. 그게 뭐예요? 수학이라는 교과의 형식. 뭐 국어라는 교과의 형식. 영어라는 교과의 형식을 그런 형식들을 갈고 닦으면 어떤 능력이 길러져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서양교육사에서 딱 한 명만 기억해야 된다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 다 루소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영향을 줬으니까 루소의 이론이 뒤로 이어지고 페스탈로치로 이어지고 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뭐 학생중심 교육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루소 교육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 존중 사상 혹은 아동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인간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인간은 선한데 왜 그러면 나빠지죠? 사회에 물이 들어서 사회에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다른 인간과 교류하면서 악해진다라고 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극적 교육.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 목적을 보면 자연인의 육성, 자연인의 양성입니다. 교육 목적 좀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연적인 착한 본성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합자연의 원리죠. 자연에 합치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의 3요소, 교육 내용을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교육의 3요소, 자연에 의한 교육, 인간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겠어요? 자연주의니까 자연에 의한 교육이겠죠. 자연에 의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타고난 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나의 특성이나 능력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에 의한 교육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노력, 방법. 그 다음에 사물에 의한 교육은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에게 자극을 주는 주변의 환경.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타고난 내 특성, 천성, 내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교육. 요거를 이상하게 많이 놓치세요. 사실은 우리가 루소 하면 합자연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극적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소극적 교육이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덕이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성을 악덕으로부터, 지력을 오류로부터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력, 지식인 거죠. 나의 사고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육만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실물 중심 교육. 코메니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관 교육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실물 중심.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깨닫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흥미 위주의 자발성 원리. 그래서 아동의 흥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정주의예요. 주정주의의 반대는 주지주의잖아요. 그럼 주지주의는 뭐예요? 뭐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요. 주정주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정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주요 저서가 에밀이 있죠. 루소 이론의 장단점. 장점은 아동 중심이다. 아동의 흥미, 아동의 개성, 뭐 이런 거, 아동의 자발성 이런 것들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은 이거죠. 학교 교육을 경시했다라는 거.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사회와 접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늦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을 경시했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았지만 루소와 달리 학교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페스탈로치죠.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역시 이제 합자연의 원리를 뒤에 나오지만 이제 교육 방법으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1차적 목적이 있고 2차적 목적이 있어요. 1차적 목적은 인간성의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를요? 인간이 타고난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요 세 가지가 인간의 신체에 상응하는 요 세 가지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머리, 가슴, 배가 아니고 손이죠. 머리, 자동적으로 머리, 가슴, 손, 머리, 손, 가슴. 그래서 요거를 3H라고 얘기하고, 인간성을 도야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3H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전인교육. 그쵸? 전인교육이 뭐예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잖아요. 그러면은 덕은 어디 있죠? 여기 덕, 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걸로 따지면 덕, 체. 결국에는 전인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성의 도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인간성을 도야했어요. 이제 다 전인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이 됐으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2차적인 목적은 사회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수형어예요. 순서도 어떻게? 수형어 순이에요. 수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은 역시 합자연의 원리죠. 인간의 본성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자연의 특성, 법칙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제시한 합자연의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발성의 원리 뭐예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조화의 원리는 뭐겠어요? 뭐의 조화?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그 다음에 방법의 원리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란 단계.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교육을 봤을 때 지적인 부분, 그 지덕체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지덕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르친다? 수, 형, 어 순으로. 그 다음에 덕과 관련된 거, 도덕과 관련된 거는 무율에서 타율에서 자율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키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돼.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교수의 원리, 직접 관찰, 직접 경험, 실물 중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작교육 강조했었죠. 교육과 노동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운다라는 거죠. 땀 흘리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자연의 원리가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이거를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교재를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교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교정 보는 과정들을 이렇게 출판사랑 계속 이제 출판사에서도 교정을 하고 저도 교정을 하고 이제 계속 교정을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출판사 직원분이 자꾸 이걸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정할 때, 2차 교정할 때 다시 넣고, 또 지우면 또 넣고, 나중에는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다 공통이죠. 그런데 이제 루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했냐면, 이제 개인이 타고난 내적인 부분, 타고난 천성, 개성, 그러니까 내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페스탈로치는 어떤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잘 표현 안 했는데, 예전에는 뭐 객관적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 뭐 사회적 자연주의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자연주의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자연의 흐름, 자연의 섭리,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객관적 자연주의인 거예요. 그럼 루소는 왜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했겠어요? 내가 타고난 특성, 내가 타고난 천성, 내가 타고난 능력,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스탈로치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사회 개혁이라면서요. 이상사회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조금 헤르바르트는 내용이 기니까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